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 헌재에선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마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수처가 오늘도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가서 강제 구인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현장 조사까지 대비를 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거잖아요. 구속된 피의자 윤 대통령 이렇게까지 계속 공수처의 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는 겁니까? 구속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확실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을 보이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으며 그에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지금 몇 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수사가 불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재판소 출석을 마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귀가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강제 인치 공수처로 데려와서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 조사까지도 고려했던 것 같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진료를 받고 늦은 밤에야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서 이 부분도 무산이 됐고요. 바로 오늘 아침에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서울구치소에 방문을 해서 강제 인치와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치소 내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실 같은 부분도 마련을 해두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역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구속 자체를 위해서 발부됐다기보다는 결국 그 구속을 통해서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부된 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응하지 않는 건 사실 이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현 상황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결국 일반적으로 이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측면에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예.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서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일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에는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불응하는 이유도 일관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강제 구인 시도하는 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 침해다, 위법 수사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해석일까요? 이제 강제 구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은 조사실로 수사기관으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전에 2013년도에 이에 대해서 판단이 법원에서 내려진 바가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면은 그 영장에 기해서 조사실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예. 공수처에서도 이제 해당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단어 강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네. 정말 말 그대로 강제로 저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강제 구인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다른 재판, 특히 헌법재판의 지금 계속 중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동하기를 거부한다거나 현재 이 조사를 거부할 때 정말 말 그대로 강제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강제로 데려오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권 침해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에 방어권을 침해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공수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이제 28일까지가 1차 구속 기한이니까 그 전에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법은 없을까요? 공수처 입장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공수처는 계속 시도는 하지만 예. 사실 이 체포와 구속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수처가 사실 여타한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진술 거부권 행사 부분이라던가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공수처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병원으로 방문을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조사 같은 부분이 좀 미흡했던 점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수사기관이 할 일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체포와 구속 이후에 여타할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다면은 예. 과연 이 구속영장이 1차 기한은 이제 28일로서 종료가 되고 법원에서 연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10일 동안 또 연장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럼 연장은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에 협조를 구하면서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거나 이제 강제 구인 그리고 방문 조사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두 번 더 이제 진행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거론되는 대안 중에 전부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4차 변론기일 출석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끝나고 병원 가는지 모르고 구치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다시 또 공수처가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변론 기일 마치고 돌아오는 걸 기다려서 강제 구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오전을 보자면 네. 내일 이제 오후에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 열리고 예.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 같은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이 헌법재판소에 방문하기 전에 그러면은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명분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심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이 그럼 적어도 헌법재판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이 서울구치소로 돌아왔을 때 네. 이때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은 사실 누구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조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론을 마친 이후에 오후 내지는 저녁에 늦은 시간이라도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윤 대통령 측이 말을 안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또 그냥 그 공회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는 가질 수 있는 그런가요? 것이 예. 적어도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신문 조서 같은 걸 작성을 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공수처 측에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답변을 하지 않음이라는 부분이 남을 수는 있겠죠. 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열람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한 서명 이런 부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은 할 수 있겠지만 예.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법원으로 간다면 나중에 기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뭔가 판단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태도라던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 등이 또 양형이라던가 기타 여타의 과정들을 참작하는 데 있어서는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고 예. 어쨌든 공수처는 칼을 뽑아낸 이상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이 비판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무언가는 수사는 희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불발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밝힌 건 이래요.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에 집행을 불승인했고 또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조특위 청문회가 오늘 열리고 있는데 그 일정 등을 감안해서 오후 4시 50분쯤에 집행 중지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불승인했다. 관저는 집행 중지했다.
불승인과 집행중지 표현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불승인, 그러니까 책임자, 지금 경호차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라서 뭐 군사상 기밀이나 어떤 그런 공무상의 기밀을 다루고 있는 그런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승인하지 않은 것, 집행을 불승인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행을 중지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오후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 지고 나면 일몰 이후에는 또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밤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없으면 또 이 집행이 어려운 칙문이라던가 예. 그리고 지금 뭐 청문회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결국 집행 중지, 집행을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네. 결국 최종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출석을 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관저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그 승인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더니 김성훈 차장이 거기서 지금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다. 지금 나에게 지금 승인해 주라는 거냐.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니까 돌아가서 법률적인 그 절차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압수수색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일단 관련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부분은 네. 분명한 측면이고요. 여기서 책임자의 승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책임자의 판단, 예. 일종의 책임자의 전권, 에 따라서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예. 물론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나중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이 뭐 공무집행 방해라던가 이런 부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변론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단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예. 어려움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하는 필요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의 이제 비화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이나 그 서버 기록 같은 부분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제 안가 CCTV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엄의 전후 과정에서 이 계엄 전후 과정을 추후에 논의하거나 이 사후에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그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겠다. 그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그 기록들, 회의록 같은 부분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이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예. 계속해서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이 책임자의 승인을 해주지 않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도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반복해서 뭐 법리 검토 후에 이 판단을 하겠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느냐 또 수사기관에서도 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는 시켰으나 강제 구인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압수수색은 계속 불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10일 연장이 허가된다면 2월 7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 상태면 검찰로 빨리 넘겨서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니까 검찰이 빨리 수사하게 하라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제 1차 이 구속 기한이 28일, 1월 28일까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법원에서 허가를 한다면 다시 한 차례 연장이 돼서 추가로 10일을 받아서 2월 7일까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을 근거로 했을 때 당초에 공수처와 이제 검찰에서 열흘씩 가지고 각자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대략적인 합의가 된 만큼 예. 적어도 이제 공수처에서는 1차 구속 기한 전에 검찰로 어떤 정리를 해서 일단락을 시켜서 수사 자료를 넘기겠다. 그 다음의 시간에 이제 검찰의 시간으로서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를 위한 그런 공소장 작성, 그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을 검찰에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연휴 같은 부분이 또 함께 들어와 있죠. 그래요. 설 연휴 같은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거듭
긴급 28일 구속기한 1차 만료 전에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상황은 아마도 좀 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을 진 후에 검찰로 좀 빨리 넘기려는 그런 의중을 좀 미리 피력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검찰과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 상태에서 바로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한두 차례 더 조사를 시도하고 어떤 좀 신문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이후에 검찰로 좀 조기에 넘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돌아오는 설 연휴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헌재 탄핵 심판은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잡혀 있습니다. 8차 변론 기일까지 잡혀 있는데 내일 윤 대통령이 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헌재 공수처에는 전혀 무응답하고 헌재에는 출석한다는 이런 것도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일종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변론이 지금 매주 2번씩 잡혀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예.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전략도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는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핀 것 같고 적어도 이 내란이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좀 늦춰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받아본 이후에 진행을 해도 오히려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분명히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에는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두 다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3차 변론 기일에도 직접 출석을 했고 예. 출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모두의 좀 진술을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이 재판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이 상대방 측의 주장을 듣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됐거든요. 비교적 굉장히 침착하게 이미 이 헌법재판에 대한 준비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충분히 된 상태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그 변론을 녹화본을 통해서 좀 봤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 굉장히 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많은 그 준비들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의 수사는 잠시 미뤄두고라도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좀 사건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쟁점이라던가 그런 새로운 주장들을 좀 꺼내는 것이 어떤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네. 아마 내일 있을 변론 과정에서 어떤 논리를 필 것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제 증언을 할 것인지를 좀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생중계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녹화해서 보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영상이 빨리 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영상이. 그렇게 그 특이 케이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바로바로 재판이 끝나면 바로 그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과정인가요? 네, 재판이 끝나면 바로 이제 그 녹화본을 국민들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내일 있을 그 변론 기일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모습 정도만 생중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네. 그 이후의 전 변론 과정은 변론이 종료된 직후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이제 그 첫 증인 신문이 헌법재판소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첫 번째 증인이 되는데 관심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비상 입법 기구와 관련된 예산 편성한 거 쪽지 줬습니까? 안 줬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포고령 1호 누가 작성했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디서 전해했던 거를 베껴서 쓴 거다.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시시비비가 내일 이게 가려질 문제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방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한 부분은요.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 내란 과정과 관련해서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는데 그에 대한 재정 마련 방안을 지시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요. 예. 그때 이를 이렇게 적어놓은 쪽지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와 있었습니다. 꽤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그 당시 이랬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이거 참고해라 했더니 옆에 있는 누군가가 쪽지를 반 접어서 나한테 주더라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쪽지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비상입법기구 같은 부분은 검토된 바가 없고 만들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준 것도 아니고 뭐 실무진 누구로부턴가 전해 받았다는 것이 지금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만약 이 쪽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작성했을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여기까지가 어제 변론에서 좀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구속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구속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내일 증인 신문에서는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예. 이런 쪽지를 작성해서 어떤 재정 마련을 언급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 봅니다. 예.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건 국회를 대체하려는 그런 수단을 강구했다는 그런 증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 포고령 1호입니다. 이 포고령 같은 경우도 지금 1호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포고령 1호는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된 그런 확실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만약 이 1호의 내용대로 어떤 진행을 하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전에 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다라고 최초에는 주장을 했다가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대통령도 검토를 했다고 다시 한번 반박을 했고요.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 맞고 다만 통행금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표현의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 지시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결국 작성한 사람은 현재까지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맞는 것으로 그 변호인단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그 관련된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이 포고령 1호 작성에 관여를 했는지 내지는 승인을 한 것인지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건 포고령 1호에 기재된 내용대로 실제로 집행을 하려 했는지 이 부분이 내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 신문을 하는 내용에 포함이 됐으리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은 그 포고령 내가 작성한 거 맞다. 그러나 그 작성된 노트북 행정관을 키워서 다 부셔버리라고 해서 부셔버렸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내일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질문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예. 일단 국회 측에서 적어도 이 증인을 분리해서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을 하면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해서 눈이 마주치지 않는 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잠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이 심판정, 발판정 밖으로 있게 하고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 재판관들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이런 증인 신문을 좀 분리해서 진행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있는 것이 증언을 하는데 좀 무리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죠.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예.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재판관이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둘이 만났을 때 실제로 대면했을 때 오히려 그 반응이라던가 상대방과 어떤 그런 교류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막 대면하고 있을 때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또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로서 볼 여지도 있어서 예. 그것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과연 이 증인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금 대상인 것인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둘 다 출석한 상태에서 증인을 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좀 결정하리라고 봐서 이건 재판관 평의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측에서는 떨어뜨려 주세요 했고 윤 대통령은 직접 어제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인데 저 힘도 다 떨어졌고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내일 지켜봐야겠고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에 윤 대통령 지지자 중에 법원 청사에 난입하거나 경찰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죠. 56명이 추가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2명이 또 먼저 구속이 된 상태라서 58명, 58명이 지금 일단 구속이 된 상태예요. 경찰로서는 처벌의 의지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58명이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서부지법에 대한 어떤 침입, 강제적인 침입과 기물 파손 같은 부분을 경찰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문제되는 혐의들이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뭐 그 외에도 소요죄, 다중이 함께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소요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데 네. 이 하나하나의 죄가 굉장히 또 형량이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그러니까 폭력을 휘둘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거기다가 이 공무원을 상해에 일으킨 경우 이럴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예. 굉장히 중형까지 내려질 수 있고 소유죄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형량 자체가 좀 중하게 규정된 범죄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구속도 좀 구속된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 요인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엄정 대응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그 상황들이 CCTV에 다 담겨 있고 그렇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된 부분도 있어서 이 개개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재산 피해만 해도 인명 피해 그 다친 거 치료받는 그런 비용 빼더라도 법원의 재산 피해만 뭐 6, 7억, 7, 8억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비용은 또 물어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재물 손괴죄죠. 그러니까 기물을 파손한 부분과 관해서 공용물입니다. 이제 판사실에 난입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이 법원 자체의 기물들을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 추산으로는 6, 7억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또 결국 정확한 집계는 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CCTV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련 자료들을 보아서 만약 그 해당 기물을 파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인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 경찰이 또 판사를 살해하겠다 뭐 이런 예고글을 쓴 그 글을 올린 사람 3명을 잡았고 여기에 또 범죄 예고 협박글 55건, 55건에 대한 수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사실 이 판사 살인 예고글 같은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협박죄가 해당하면 물론이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그것을 그 해당 당사자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볼 수 있는 곳에 공언을 한 그런 네. 상태잖아요. 이것이 내심의 의사가 본인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난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글에 불과했다라고 방어를 한다고 해도 이 글을 본 이 피해자, 당사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런 협박글이나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것은 심지어 피해자가 지금 특정이 돼 있는 이 가해를 대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특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예. 처벌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